5장 말로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대화법.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그 관심은 관심에서 멈추지 않고 늘 판단으로 이어진다. 칭찬을 할 때도 격려나 조언을 할 때도 각자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과도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판단이며 평가이기 때문이다. 칭찬이나 조언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상대를 판단한다. 그 판단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 판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주인이라 제 아무리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써도 그것이 약이 될지 칼이 될지는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언젠가 오래전에 함께 일했던 디자이너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 무척 반가웠는데 그녀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옛날에 저에게 해준 말 기억나세요? 글자 수정한 뒤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더 읽어보라고 했던 거요.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자 수정이란 편집자가 교정한 원고를 디자이너가 인디자인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작업을 말한다. 이때 편집자도 교정을 잘 봐야 하지만 그것을 옮기는 디자이너의 정확성도 중요해서 둘의 합이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내가 한 말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말이었다. 아마도 당시 내가 어설픈 조언을 했던 모양인데 10년도 전에 들은 말을 지금껏 기억하는 게 신기했다. 또 당시 어줍잖은 충고에 그 말 무슨 뜻이에요? 내 수정이 그렇게 엉망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했어도 나는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갑작스러운 선배의 호출에 일을 다급하게 마치고 나갔는데 선배가 좀 황당한 일을 당한 거다. 회사에서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의 험담을 여기저기 하고 다녀서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이라고 했다. 긴 히스토리를 들어보니 정말 황당무계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위로와 충고, 조언을 뒤죽박죽 늘어놓았다.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선배가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대로 그를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할래. 고마워. 내 입장에서 훨씬 괜찮다고 생각했던 더 건설적이고 이성적인 위로와 조언은 다 무용지물이 된 순간이었다. 결국 선택된 것은 저 한마디였다. 그랬다. 상대의 귀에 들어가 마음까지 가는 길은 내가 아니라 상대가 내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조언을 잘해도 또는 못해도 그것을 돌멩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은 듣는 사람이다. 최근 한 친구와 같은 주제로 여러 번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는 몇 달 동안 그 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친구는 내게 자주 의견을 물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다. 오래 고민한 듯 했다. 나한테 해주는 조언은 고마워. 그런데 저번에 그 말은 좀 서운하더라. 네 마음은 알지만. 나는 친구의 말에 속이 상해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얼버무렸지만 이미 내 말은 심폐소생술이 불가능한 것이 되어 있었다. 3가지 에피소드에서 이미 확인했겠지만 내 말들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각자의 길에 가 있었다. 내가 생각한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가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했다. 내가 들었던 수많은 말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에 맞추느라 애를 쓸 필요가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을 할 수나 있는 것일까?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말했다 해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기란 어렵다. 상대의 입맛을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친밀하게 밀착할수록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균열만 생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야 완성된다. 그것에 상처를 받든 또 도움을 받든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 의지의 문제이다. 물론 의도를 갖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적절히 응징해야겠지만 악의를 품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이나 될까? 누구나 자기만의 선의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는 과감히 저버리고 나의 말을 하는 것이다. 내 말이 상대에게 가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그 말의 운명이다. 내게는 그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힘이 없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다른 의도가 없다면 내 말은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 나를 검열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기.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거나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뇌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세 불쾌해지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데 그 필터링이 너무 촘촘해서 문제인 사람도 있다. 촘촘한 것도 모자라 A를 만날 때는 A 필터, B를 만날 때는 B 필터를 장착하여 어느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 잘 모를 정도이다. 그러는 사이 마음 안에는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간다. 여기서 말하는 필터링이란 자기 검열이다. 우리는 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검열하면서 말할까? 매 순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 가장 먼저 마주하는 타인은 부모이다. 그런 말 하면 못 써. 한 사람의 어린 시절은 부모의 말과 행동에 지배된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부모가 심어준 검열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 다음은 학교 선생님, 회사, 상사, 종교, 돈과 권력 등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에 길들여진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용인하는 말만 하다 보면 솔직한 내 생각과 감정을 말해야 하는 순간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입을 떼지 못한다. 또 타인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나의 힘을 과도하게 써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에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다. 여기서 큰일이란 불이익, 손해, 민폐, 이미지 손상 등이다. 마고 썬더랜드가 쓴 감정을 숨기는 찬이에는 늘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주인공 찬이가 나온다. 찬이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마다 감정을 숨긴 채 늘 괜찮다고 말한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독점하는 친구에게도 괜찮아. 웅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온몸이 축축해져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괜찮아. 짜증이 날 때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진짜 감정은 옷의 주머니, 양말, 양볼에 꾸역꾸역 집어넣어 숨긴다.
그래서 찬이는 온몸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고 얼굴은 늘 울상이다.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있고 자신 없는 얼굴이다. 말로는 늘 괜찮다고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찬이에게 숨겨놓은 감정을 꺼내보라고 하자 찬이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내 안에 울지 않은 눈물이 너무 많아. 그 감정을 꺼내놓으면 엄청난 홍수가 일어날 거야. 내 안의 분노를 꺼내놓으면 엄청난 산불이 일어날 거야. 다행히 찬이는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한다. 난 안 괜찮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홍수가 났을까? 엄청난 산불이 났을까? 찬이가 걱정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안에도 찬이의 것과 같은 걱정들이 있다. 나의 말을 검열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의식하고 있는 대상이나 집단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으며 나에겐 별 관심도 없다. 또한 나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필터는 허상일 때가 많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신들을 꼭 닮기를 원할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녀가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란다. 학교와 선생님은 나의 사소한 말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직장 상사 중에는 눈치 보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후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종교는, 아니 신은 인간을 검열할 리가 없다. 이탈리아의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악당은 고대의 모든 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그림이다. 이 그림의 가운데쯤 앉아있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이다. 그는 당시 괴짜 철학자로 통했고 욕심을 버리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만족시키며 사는 게 행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돈과 권력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하루는 알렉산드로 3세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다. 디오게네스는 한가로이 일광욕을 즐기는 중이었다. 나는 알렉산드로 대왕이다. 나는 디오게네스 개다. 내가 무섭지 않은가? 그대는 선한가? 그렇다. 무엇 때문에 선한 당신을 두려워하겠는가? 그 말을 들은 왕이 디오게네스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자 그가 말했다. 햇빛을 가리니 비켜주시오. 디오게네스의 말에 왕의 신하들은 무례한 그를 처벌해야 한다며 흥분했다. 하지만 왕이 그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 찬이처럼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서 연인이나 친구들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을까? 아니면 디오게네스처럼 부모나 상사에게 비켜 라고 말하고 있을까? 내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울퉁불퉁해진 상태라면 자신을 검열하는 필터를 조금 느슨히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감정을 표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서 디오게네스처럼 말이다. All or Nothing에서 벗어나기. 중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제나 단정했다. 헤어스타일은 깔끔한 짧은 단발, 얼굴은 흰 편이었다. 말씨는 부드럽기가 이를 데 없고 욕이나 흔한 은어도 쓰지 않았다. 나는 그 친구가 무조건 좋았다. 말에 예민하고 감수성 풍부했던 어린 시절의 나와 친구가 되기에 안성맞춤인 아이였다. 그렇게 둘이 꼭 붙어 다니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에게 절교를 선언했다.
이유는 내가 나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재수 없어. 내가 왜 착하고 고운 친구에게 그 말을 했는지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친구를 잃어 속상했던 감정만 어렴풋이 생각난다. 말 한마디 때문에 절교를 당한 건 너무 충격이었다. 그 친구는 1년 동안 나와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졸업할 때쯤 되어서야 어색하게 입을 댔고 우리는 각자 다른 고등학교로 갔다. 어른이 된 우리는 아이들처럼 절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속마음은 모를 일이다. 속 시원한 절교를 매일 꿈꾸고 있을지도. 너랑은 이제 끝이야. 지금 당장 속 시원하게 누군가의 뒤통수에 대고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상대는 누가 될까?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한 밀당만 하려 드는 썸남, 나만 괴롭히는 것 같은 상사, 처음과 달리 나에게 도통 관심이 없는 여자친구,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10년지기 단짝 친구, 친자식이 맞는가 싶게 모진 말을 퍼붓는 부모,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점점점. 우리에겐 이런 사람들을 안 보고 살 자유가 있다. 안 보고 살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이유는 절교하고 싶은 몇 가지 이유보다 나에게 이로운 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 점 때문에 당장 너랑은 이제 끝이야를 외치지 않을 뿐이다. 인간이 태어나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삶은 생로병사 4글자가 전부라고 한다. 그런데 저 생로병사의 사이사이를 메우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이다.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자 성숙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 보니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노하우가 참으로 다양하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 사이의 선 혹은 거리를 지키라는 솔루션이 자주 등장한다. 맞는 말이다.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선을 그으라고 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과도 거리를 두다가 뜻하지 않게 사이가 멀어지는 일도 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몇 가지쯤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것에만 집중하거나 선을 긋다 보면 내 곁에 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우리는 무엇이든 빨리 결정하고 싶어 한다. 뭔가 확실히 결정되어야 마음이 놓인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애인이면 애인, 친구면 친구, 부모면 부모, 부부면 부부, 상사면 상사, 후배면 후배, 지인이면 지인 등 정해진 관계라야만 안정감을 느낀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왠지 모를 불안함과 불쾌감에 사로잡힌다. 여행을 가기 전 하루하루의 동선과 식단까지 미리 체크하는 철저함이 때로 여행을 망치는 것처럼 all or nothing인 인간관계는 우리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이다. 전부 아니면 무, 양자택일, 이것 아니면 저것, 뭐 아니면 도로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인간관계는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사람 사이에 선은 필요하다. 다만 그 선은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너의 자유와 고유성을 존중한다라는 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 속에서 all or nothing이 자주 당신을 괴롭힐 것이며 잦은 절교와 이어져 깊이 있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작가 서른은 공부의 말들에서 이렇게 말했다. 심리학 수업 중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다. 애매한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야말로 심리적 성숙의 증거라고. 상대방도 모르게 나 혼자서 선을 그으며 마음속으로 절교를 외치고 있다면 자신의 미성숙함을 자책하지 말고 무엇이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 옛날 나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돌아선 친구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친구야, 재수 없다는 말 용서해줘. 대화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 한 남자와 소개팅에서 만나 몇 번 데이트를 했을 무렵에 내 생일이 돌아왔다. 그는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편지 써주세요. A4로 2장이요. 누가 편집자 아니랄까봐 분량까지 정해주다니. 서너 번 만난 여자가 한 주문치고는 좀 황당했을 텐데 그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일날 밥집에서 만난 그는 점퍼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편지를 꺼내 건넸다. 제가 편지를 잘 못 써서...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A4 2장을 꽉 채운 편지가 들어있었다. 얼마 뒤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는데 생일날 그 편지 사건은 내내 놀림감이 되었다. 아, 편지 써달랐다고 진짜 편지만 달랑 주는 남자가 어딨어. 진짜 센스 없어. 나는 왜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썸남의 글이 보고 싶었을까? 그는 무뚝뚝하고 재미도 없는 데다 그때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연하였다.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부탁한 것은 약간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간간히 하는 말이 좀 남달랐다.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무뚝뚝하고 차분하게만 들리는 말의 끝에 푸석푸석한 알맹이 같은 것이 맺힌다고 해야 할까? 내가 무슨 내공이 있어 그런 게 보였겠느냐만 그 정체 모를 것이 자꾸 궁금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어보고 싶었다. 내 답답함을 글로 좀 풀어볼 생각이었다. 결국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몇 번 만나지 않은 남자에게 부탁할 정도로 편지와 친하다. 편지를 주고받았던 좋은 기억도 많다. 초등학교 1학년 방학 때 담임선생님께 처음으로 받은 편지,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주고받은 무수한 편지들, 고등학교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편지함, 점심시간마다 편지를 배달해 주었던 친구들, 한 친구와 약 10년간 편지로 쌓은 특별한 우정, 펜팔로 사귄 외국 친구, 지금은 도저히 눈뜨고 못 봐주는 연애 편지들, 작가에게 받은 답장,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에게 받은 엽서, 어머니께서 주신 사랑의 쪽지들, 선배나 선생님들과 나누었던 글, 이 글을 쓰며 처음으로 헤아려 보니 나를 키운 팔알이 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의 모든 장면에 그것이 함께했다. 하지만 내가 편지를 좋아하는 것은 이런 추억들 때문만은 아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말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세상에 말로 전달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생각하는 편지는 대화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글로 나누는 행위이기도 하다. 말로 하는 대화가 완벽하지 않듯 편지가 모든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지 못하는 마음, 관계에 생기기 시작하는 균열, 원래부터 있었던 미세한 틈을 메워주는 것이 편지이다. 말로만 이어온 관계는 단단하지 못하여 잘 허물어지지만 말과 글을 더불어 쓰고 행동이 더해지면 해가 갈수록 관계가 깊어진다. 그래서 옛 유물 정도로 치부하기에 편지가 가진 힘은 무척 세다. 편지는 쉬 날아가 버리는 말의 가벼움을 잡아주는 든든한 보완제이다. 말썽 많고 실수 많은 말보다 믿음직한 구석이 있다. 말이 열정 많고 활동적인 청년의 것이라면 편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지녔다.
말이 무조건 가르치려 드는 선생 같다면 편지는 아기자기하고 애틋한 연인 같다. 몇 시간을 떠들어도 전해지지 않는 진심을 하나라도 잊지 않고 담아내는 좋은 그릇이다. 우리는 편지를 읽으며 상대가 하는 말의 이면을 더 잘 볼 수 있고 진심에 가까운 심정을 헤아릴 수도 있다. 또 오직 나를 향한 글, 우리 둘만 읽을 수 있는 글은 세상의 편지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편지는 독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읽기이다. 그런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선 나와 상대와 우리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하도록 한다.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성찰의 시간이 되고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이 드러나면 감사의 시간이 된다. 그렇게 편지는 감수성과 유쾌함, 그리고 반성과 진심이 오가며 완성되는 즐거운 글쓰기다. 사람들과 글을 주고받고 싶다면 우선 머릿속에 있는 편지는 모두 지우자. 편지지에 손으로 쓰는 것만이 편지는 아니다. 어떤 형태이든 한 사람을 위한 글이면 된다. 한글이나 워드로 쓴 편지면 어떤가? 선물 포장지 위에 붙여놓은 작은 카드나 엽서도 좋고 책 속지에 남긴 짧은 글도 매력적이다. 책을 읽다가 어느 글귀에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 부분을 적어두었다가 내 마음을 덧붙여 보낼 수 있다. 상대가 좋아하는 간식 포장지나 상자에 굵은 사인펜으로 메시지를 남겨도 좋다. 이메일도 좋고 문자 메시지도 좋다. 나는 생일날 센스 없이 편지만 달랑 2장 써온 남자와 결혼했다. 그의 센스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평소에는 냉장고에 붙여둔 작은 화이트보드로 필담을 주고받는다. 아무 날 엽서를 쓰기도 하고 뭔가를 부탁할 때는 쪽지를 남기기도 한다. 나는 그럴 때 말로는 도저히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 슬며시 웃기도 한다. 감동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 읽게 되는 문장도 있다. 무슨 소꿉장난처럼 보이겠지만 말과 글을 모두 사용해 소통하는 것뿐이다. 그 덕분인지 우리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좀처럼 없다. 평소에 서로의 말과 글을 접하며 상대의 마음이나 생각을 해석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 덕분일까? 나의 편지 친구는 남편 말고도 몇이 더 있다. 글을 주고받고 싶은 사람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오랜만에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도 있다. 얼마 전 만난 후배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내게 건넸다. 선배, 더치커피예요. 일하면서 드세요. 상자에는 시문의 눈 밤이라는 시가 적혀 있었다. 언제 봐도 작고 단정한 후배의 글씨였다. 편편히 흩날리는 저 눈송이처럼 편지나 써서 온 세상에 뿌렸으면 합니다. 다음날 후배가 준 커피를 마시며 일을 하다가 문득 상자에 적혀 있는 시를 다시 읽어보았다. 그날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비친 후배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어서 눈 내리는 밤의 고요가 그녀에게 찾아들기를 기도했다. 다음번에 만날 때는 답시를 건네야지. 남의 말과 글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지어진 강릉 선교장은 명문 사대부가 살았던 99칸짜리 주택으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내부에는 열화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선교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며칠씩 머물다가 가는 곳이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곳에 머물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일종의 시험이 있었다고 한다. 집사는 손님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눠보고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열화당으로 안내했고 나머지는 다른 방으로 보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숙박시설에 머물 수 있는 요즘, 집사와 대화를 나눈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정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좋은 숙박시설이나 대화의 수준을 떠나 오늘 열화당처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니, 그런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주변에 몇이나 있을까? 나는 최근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요즘 누구와 대화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 질문에 가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선 가족은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 시원하다고 느끼는 대화보다는 조금 불편한 대화가 오가게 되고 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다 보니 좋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나 오래된 지인,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동료들을 꼽았는데 대개는 현재 자신의 처지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아무래도 공감과 이해의 폭이 넓어져 속이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기 때문이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상적인 대화, 나의 상황과 비슷한 사람과의 대화,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좋은 어휘와 문장으로 나누는 세 번째 대화이다. MBC 말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다. 이 실험에서 20대 남녀 12명에게 예의 바른, 늙은, 뜨개질, 회색의, 따분한 등 노인을 연상케 하는 단어 30개를 보여주고 단어를 조합해 문장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또 스포츠, 부지런한, 흐름을 따르는, 승리 등 승리 등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 30개를 보여주고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다. 사실 단어를 조합해 문장을 만들라는 주문은 실험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실험한 것은 그 단어를 보기 전과 후의 걸음 속도였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노인이 연상되는 단어를 본 참가자들의 걸음 속도는 이전보다 평균 2.32초 느려졌다. 반대로 젊은이가 연상되는 단어를 본 참가자들의 걸음 속도는 평균 2.46초가 빨라졌다. 이 실험을 처음으로 진행하고 발표한 예일대 심리학과 존 바그 교수는 자신의 실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떤 단어에 노출되면 뇌의 특정 부분은 자극을 받고 무엇인가를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움직인다라는 동사를 읽으면 뇌는 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합니다. 언어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실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말이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울고 웃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다. 한 줄의 글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너무 흔해서 특별할 게 없을 정도다. 평생 잊지 못할 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단어와 문장을 접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을까?
좋은 언어 세계로 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좋은 어휘와 문장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면 된다. 그런 세계에 자신을 데려다 놓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만나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경쟁적인 어휘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욕이나 심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강압적인 언어 환경에서 살아간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모임에서 만나는 언어들이 때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그런 그런 어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남의 좋은 말과 그를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고 책 속의 좋은 어휘와 문장으로 사람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독서 모임이나 강연, 컨퍼런스, 포럼 등에서 양질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하여 대화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세 번째 대화는 너무 일상적이고 현실적이라 다소 불편한 가족과의 대화나 자극적이고 경쟁적인 대화를 완충해주는 역할도 한다. 남의 말에 자주 상처받거나 예민해진다면 또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쓰고 있는 말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통찰이 녹아있는 말과 글 속으로 들어가 그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내 안으로 체화시켜야 한다. 좋은 어휘와 문장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곳은 어디라도 열화당이 될 수 있다.